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7번째 페이지. 모두가 올림픽 메달 소식에 환호성을 지를 때 홀로 조용히 훈련 도감과 삼수병을 떠올렸다는 역사 광인입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제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순위 8위. 애초 기대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고 정말 모든 선수들이 고생을 많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특히 사격, 펜싱. 양궁, 펜싱, 그렇죠.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대거 이제 쓸어오면서 8개의 금메달을 따오면서 총칼 활의 민족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2024 파리올림픽 뒤풀이 특집, 역사 속 총과 활에 대한 기록을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인가요, 활인가요? 네, 올림픽을 가지고 역사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총을 꺼내는 집은 아마 잡지사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생각을. 뭐 꽤나 할 만한 기회가 아닐까? 우리가 유일할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일단 오늘은 총, 그러니까 사격과 관련해서 이제 총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칼은 왜 빼셨나요? 칼은 네. 뭐 굳이 뭐 그렇게 그렇습니까? 네,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변화상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는 않기도 하고요. 최근에 배상훈 교수님과 저희가 도검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걸로 가름할 수 있을까요? 네네.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과 활에 집중하고 네. 오늘은 총이다.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속 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네. 우리 역사 속에 그렇게 총이 뭐 큰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임진왜란 당시 조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사극에서 같습니다.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선 후기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군대의 주력 무기가 총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총에 관련된 기사와 기록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나선 정벌, 그러니까 러시아 정벌을 했던 사건에서도 총수병을 보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벌이라기보다는 출병 정도가 나선 출병. 맞습니다. 우리가 정벌하라고 한 건 아니고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총수병을 보냈으니까 네. 그 정도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총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조선 후기에 가면은 또 근대에 가면은 뭐 의병들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의 무기가 어떠했을지 취약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의외의 어떤 사연을 가진 총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일단 조선 후기쯤 되면 주 무기가 총일 정도로 굉장히 보편적이었다라는 건데 그럼 그 사극에서 많이 봤던 임진왜란 때 갑자기 왜군이 못 보던 총을 꺼내서 우리 막 굉장히 당황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런 장면은 고증이 잘 된 건가요? 이게 고증이 잘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잘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왜군이 조총을 들고 와서 우리 군을 뭐랄까 예를 들어서 뭔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라는 장계를 선조가 받고 조총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건 고증이 잘못된 거고요. 그게 무엇이냐? 이거는 질문 그다음에 아니다. 조정의 신료들이 조총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러면 이건 고증이 잘못된 거고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159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 황윤길 그다음에 부사 김성일이 갔을 때 조총 선물 받아서 옵니다. 그 무슨 통신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통신사 이전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서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에 조총을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쟁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막을 준비 좀 해라 아니면은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런 의미로 보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조총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막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실전의 장군들이나 현지에 있었던 백성들은 저게 뭐지? 충분히 처음 그럴 수 보던 있지. 무기다라고 하면서 놀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장면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조총에 대한 분위기는 적어도 1592년 즈음에는 조금은 달랐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화약 무기 자체, 즉 우리나라의 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기 자체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조총을 보고서 신기하긴 한데 저런 것이 있었어라고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임진왜란 때만 해도 우리 화약 무기는 많았다.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승자총통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총통류가 있었고요. 이 총통의 종류만 놓고 본다면 일본을 압도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더 나가서 화력 자체도 일본을 압도할 정도의 총통이
있었습니다. 거북선에서도 막 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총통을 넘어서 화포가 있는데 일본 아예 화포도 없었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화약 무기 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조총이 갖고 있는 특이점이 뭔지, 왜 거기에 당황을 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일본은 조총을 어디서 들여온 거예요, 처음에? 일본이 이제 블랑기라고 하는 데서 들어옵니다. 블랑기? 블란서도 아니고?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블랑기예요? 네,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이제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당시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약 무기가 개선되고 있었고요. 네. 그 중에 하나였던 조총을 이제 일본에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중국에는 그 전에 훨씬 더 먼저 조총이 이제 전해졌는데 네. 일본에서 이 조총을 보니까 이제까지 그때 이제 일본이 전국 시대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네. 여태까지 이제 칼로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이 조총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에 깜짝 놀란 인물이 있었죠. 누구죠?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가. 네. 예. 그래서 이 조총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너무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발씩 쏠 수 있는 예, 거예요.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예. 정수하고 화약 넣고 다시 잡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화약 장전하고 화승총에 불 붙여서 당겼다가 땅. 불 여기 붙이고도 몇 초 걸리죠. 불 붙이고 불 붙이고 난 다음에는 네. 바로 이제 바로 방아쇠만 나와요? 당기면 돼요. 왜냐하면 예. 요 심지가 그 고리 같은 게 걸려 있어 갖고 예. 이 방아쇠를 당기면 요게 탁 쳐요. 심지가 쳐요. 예. 그럼 거기에 있는 화약이 격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아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의 준비 과정이.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어지간하면은 저기서 말 달려와서 벌써 목을 벨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 1, 2, 3진을 해서 1진 빠지면 그다음에 2진이 쏘고 2진이 빠지면 3진도 각각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네. 굉장히 전투에서 놀라운 효과를 하고 결국 전국 통일에 이르게 되니까 네. 결국 각 지역의 영주들이 모두 이 화승총 그러니까 조총을 쓰게 되고요. 네. 당시 이제 중국에서 이 새도 잡을 정도로 굉장히 명중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조준 가능한 총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군대 가면 이제 지향사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네네. 이렇게 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네. 그게 우리나라 총통이었다면 네. 이거는 조준을 했어요. 물론 중국계요? 조총이. 조총이. 그러니까 서양에서 중국에 들어오고 일본에 들어왔던 조총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다가 대고 하기 때문에 면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 얼굴에 대고 조총이 조준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의 총하고는 일단은 굉장히 적중률에서도 효율 면에서도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총의 조가 세조. 세조죠. 새를 잡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았다. 그렇군요. 그 올림픽 보시면서 떠올렸다는 그 삼수도감? 삼수병. 삼수병. 훈련도 이거 많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총 때문에 초반에 고민을 했는데 네. 완전 낯선 무기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당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연구해야죠. 모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왜군한테 이제 노획한 이 조총을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잡아온 일본 기술자 그다음에 한국 기술자들이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네네. 이거 만들 수 있겠니? 그랬더니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그죠. 왜냐면 스프링도 판스프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1593년부터 조총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조총을 갖고 있고 우리도 제작한 조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예를 들어 정유재란 정도를 만약에 묘사를 한다 그러면 네. 조선군에도 일부지만 조총병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쓰면 쓸수록 기존에 있었던 총통류보다 화약도 덜하고 조준도 잘 되고 그다음에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단되니까 네. 조선군이 이거를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직업 군인을 조금 더 길러내야겠다. 전문적인 그러면서 포수, 사수, 살수라고 하는 세 병종을 길러내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을 뒀던 게 총을 쏘는 포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수병이 등장을 하고 이들을 네. 각각 이제 세 분야의 기술자라는 의미로 삼수병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수가 그러면 활인가요? 사수는 활, 살수가 검인가요? 창과 칼. 창과칼. 네. 그럼 진짜 펜싱 양궁 사격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조선의 조총부대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지, 또 명성은 어느 정도였을지도 궁금한데. 네, 그 조총부대의 명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조총부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일정하게 훈련된 한국, 특히 조선의 조총병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도
여진족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총수병들은 좀 조심스러운 존재다, 두려운 존재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조선과 청의 관계가 좀 정립이 된 상황에서 청이 뜻밖의 요청이라기보다는 그렇고 요구를 해옵니다. 어떤 군대를 보내라. 우리 지금 러시아랑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 1,500명하고 러시아 한 500명하고 붙었는데 우리가 한 절반, 그러니까 청나라군이 한 절반이 전사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패배를 입었고 예, 예. 그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막 기병이 달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협곡에 강에. 아, 험하구나. 그러면 조선의 총수병 아, 해갖고 총수병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으로 볼 때는 이 어떤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서 네. 이제 100명의 그리고 이제 후속 부대 그거를 보충하는 그 군인까지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를 변급이라는 대장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청과 부딪혔던 러시아를 당시 나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이거를 나선 정벌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나선 1차 정벌 이렇게 부릅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 나선 출병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벌까지는 그렇고 그냥 출병 정도가 우리 입장에서는 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나라가 이렇게 조선에 총수병을 요구했는데 그럼 다 보낸 거죠? 네. 활약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청나라 군대에서는 조선 총수병에 대해서 처음에 현지 사령관으로 볼 때는 네. 아니 저 100명 갖고 뭐래? 라고 해갖고 그냥 태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조청 연합군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하고 부딪혔는데 처음에 이 총수병의 위력을 몰랐던 현재 청나라 사령관이 네. 그냥 뒤에 태우라 그런 거예요. 근데 변급이라고 하는 우리 대장이 가서 보니까 아니 배 옆에 대고 바로 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갖고 독자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네, 그래서 배에서 예, 예. 내려가지고 네. 우리 저기 군인들 저기 그래서 1분대 2분대 들어가라고 해갖고 네, 네. 거기서 준비를 해갖고 러시아 코사크 애들이 오니까 바로 거기서 사격을 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바로 청나라 군인들은 우왕좌왕 배에서 이거 어떡하지 저떡하지 할 때 쟤는 왜 저래? 예, 바로 이제 그 접안을 하고 사격을 하니까 네.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네. 그때 이제 청나라군도 같이 돌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전멸에 이르기는 못했지만 굉장히 큰 타격을 줬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총수병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러네. 걸 알게 됐습니다. 100명이라 무시했는데 그냥 독자적으로 얘네 이거 왜 못 이기고 있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이거 왜 못 이기지? 이러고 가서 이제 바로 이겨버린 그런 사례가 됐는데요. 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청나라 국경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아, 또? 예. 예, 이제 그 정식 군인에게부터 모피를 가지러 왔던 사람과 연결된 군대였었는데, 네. 근데 이들이 여기서 국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청나라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네. 이번에 조선의 총수병을 요청해서 네. 이번에는 정식 총수병은 200명 또 후속 부대 추가로 한 260명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요. 네네. 이때는 이제 신유라는 대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그 러시아 군대를 괴멸시켜 버리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선의 총수병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이번에 신유가 파병 나갈 때는 우리가 군량을 스스로 준비해 오라고 청이 그렇죠. 우리 입장이 그랬나요? 왜 아, 부탁하는 입장에서 왜? 부탁 겸 요구 겸 뭐 안 하면 알지 뭐 정세가. 이런 겸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유를 중심으로 해서 총수병이 싸워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 총수병은 12명 안타깝지만 그래도 소수의 전사자만 내고 이 전투를 완승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죠? 여기 주둔해라. 신유한테요? 네, 조선군 대단한데 스카웃을 이건 스카웃인데 근데 우리하고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주둔 비용을 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주둔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둔해라. 이게 진짜 네. 이례적인 거지. 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 볼 때는 내가 왜 청을 위해서 아직까지 오랑캐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할 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희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긴 했지만 네. 우리는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결국 이 사건 하나로 조선의 총수병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 주력 무기로서 총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총수병의 명성이 굉장했군요.
앞서 시작할 때 화약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선생님 조선이 화약 무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지 뭐 계기가 있었는지. 조선은 저기 그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만든 이후로 네. 계속해서 화약 무기를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말 선초 같은 경우는 남쪽은 왜구, 북쪽에 이제 여진족들이 어떻게 준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들을 이겨낼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압도적인 무기 체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화약 무기를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말 우왕 때 군산항에서 벌어졌던 진포 대첩에서 왜군 500척의 배를 완전히 불에 태우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초의 해상 전투에 화약 무기를 쓴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화약 무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그랬겠네요. 인식을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이제 조총 가지고 와 이거 새 거다 막 신식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저기 훈련도감 화기도감 쫙 열어보면은 네. 거기 포들이 쫙 그리는 그러니까 개인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총통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총통류를 보통 승자 총통, 화승자 총, 별승자 총통 이런 총통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포 같은 경우는 천지 현황 불러서 천자포, 지자포, 황자포에다가 나중에 이제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는 당시 동아시아를 크게 뒤집었던 최고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홍위포까지. 홍위포. 홍위는 붉은 머리를 가진 오랑캐란 뜻인데요. 네. 네덜란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 네덜란드. 홍위포. 네, 그러니까 홍위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효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표착을 하잖아요. 하멜. 네. 그러면 이제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네덜란드, 홍위포. 홍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배속을 시켜야 된다? 화기도감. 하멜이 그런 것도 해요? 하멜 화기도감에 처음 배속됐고요. 아 정말. 하멜 이전 인조 때 왔던 벨테브레를 포함했던 3명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미 화기도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국적이 네덜란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 애초에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갔는데 너 네네. 어디에서 왔니? 그러면은 코리아 그러면 춤춰봐, 노래 불러봐. 뭐 이런 그런 느낌하고 느낌이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포를 중심으로 하고 당시 이제 그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켓을 끼워서 쓸 수 있는 불랑기포 같은 이런 포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에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졌고 조금 더 기계화되어 있긴 하지만 네. 조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익숙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무기 체계를 이제 화약 무기 체계로 바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고정관념상 뭐 조선 전기 후기 가리지 않고 그래도 뭐 칼이나 활 같은 거를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기쯤 되면 이제 명백하게 총 위주의 군대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만기오람이라고 이제 정조 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당시 조선의 중앙군,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주둔했던 중앙군이 가지고 있던 총이 조총이 42,000정, 기타 총이 3,000정, 해서 모두 45,000정의 야. 총이 서울 경기 지역의 군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미 정조 순전연간을 넘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주력 무기가 이제는 칼, 활에서 총으로 네.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더 나가서 사실은 이제 화약 무기는 거의 대부분 화약 그다음에 이제 그 무기로서의 기계 그다음에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싸우는 군인 말고도요. 네. 그런데 이 화기를 만드는 전문가이면서 운영 요원이기도 했던 별파진이라고 하는 특수 부대가 있었는데 네. 이들이 중앙군영에서 3,000명이 있었어요. 아, 되게 모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술진들이 네. 그러니까 화포단과 그다음에 어떤 총포를 만드는 기술진이 3,000명이 있었다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 느낌이 그렇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여차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재 지원을 하는 예.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순조연간의 뭔가 장면들 전투 장면 뭐 예를 들어서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 홍경래의 난에서 백성들 쪽, 홍경래 쪽에서는 뭐 활이나 칼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그걸 진압하러 갔던 중앙군은 네. 결국 주력 무기가 총이었군요. 총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정주성을 나중에 함락하는 과정에서도 화약을 써서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약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런 화약이나 총 기술이 이 정도였는데 왜 나중에 이제 개항기 때 되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많이 당했는지 힘에 의해서 많이 밀렸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쟁이 없었어요. 아, 그동안 전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가 사실은 17세기 병자호란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굉장히 큰 규모의 전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일본하고 전투를 했고 일본은 네. 또 그전에 전국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긴 혼란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청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륙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조선은 어쨌든 조금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화 체계를 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독국과 막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뭐 각 지역에 뭐 영주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큰 전쟁은 기억에 없는 편이잖아요.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동아시아의 삼국이 이제는 전쟁 무기에서부터 살짝 자유로워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시기에 유럽은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미국은 뭐 독립전쟁 한다, 각 지역에 프러시아랑 뭐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하는 무기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 처음에는 동아시아가 우위에 있었던 그런 화약 무기들이 사실은 이제 17세기를 지나면서 네. 서양 우선으로 서양이 우위로 가다가 네. 18, 19세기가 되면 완벽한 우위로 가게 되는 아.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총에서도 우리나라 총은 늦게 쏘는 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빨리 쏘는 총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때 무기 체계가 늦어진 게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아, 이게 이게 참 역설적이네. 이게 국제 정세의 어떤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되 다만 조금 안타까운 건 그래도 좀 외부에 좀 눈을 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총 무기를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뭔가 제약 사항이 되었다라고 그렇군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가 좀 안정적인 편이었던 게 네. 좀 무기에서 뒤처지는 영향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894년 동학 농민 전쟁 2차 기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병들의 무기, 그다음에 이제 프레드릭 맥켄지가 그 1908년에 그 양평에 가서 의병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있는 돈 다 줄 테니까 네. 무기 좀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의병들이요? 의병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네. 당신이 영국 사람이니까 무기를 좀 구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하는 거를 프레드릭 맥켄지가 듣거든요. 맥킨지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데일리 메일의 영국 기자, 기자인데 기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한반도에 왔어요. 근데 네.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네. 한국의 의병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취재했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의병을 취재하고 한국이란 나라를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네. 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때 1차 취재를 하고 3.1운동 때 다시 입국을 해서 2차 취재를 합니다.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의 비극이란 책을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네. 의병이 맥켄지한테 무기 좀 구해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의병을 이제 제천 일대 이제 찾으러 갔었는데 제천 일대 의병들이 이미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흩어진 상황이어서 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양평 일대에서 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하러 왔나 해가봤더니 뭐 의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 통역이 있었거든요. 네. 뭐 영국에서 온 기자다 이러니까 그 의병과 관련된 사람들이 맥켄지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맥켄지한테 당신 영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돈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런데 돈보다 더 어려웠던 게 무기를 구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돈은 얼마든지인데 무기 구해달라. 그런데 이제 맥켄지는 기자기 때문에 네. 나는 취재를 할 수는 있지만 당신들 상황에 개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그런 어떤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총과 관련은 없지만 네. 맥켄지가 의병들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긴 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 당신들은 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긴 하다. 네, 러일 전쟁 당시에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동원했던 병력이 130만에서 150만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이긴 셈이 됐는데 네.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그걸 이겼는데. 그 영국 사람은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본군을 당신들이 이기겠다고? 뭐라고 대답해요? 진심입니까? 라는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독립
의병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그렇다고 노예 상태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게 의병이었습니다. 이게 세계에 다 전해졌겠죠.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인터뷰했던 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 다 끝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개 목적을 취재를 했으니까 달성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뒷산에 어저께 만난 그 의병들이 훈련하고 있다. 그래요? 네. 카메라 들고 쫓아와요. 예. 그리고 찍은 그 사진이 네. 현존하는 유일한 활동하는 의병의 사진입니다. 유튜브 저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저 교과서에서 많이 본 사진이지. 예,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봤지만 활동하고 있는 의병 사진으로는 거의 유일한 거의 사진이 유일해요. 이 프레드릭 맥켄지가 찍은 맥켄지가 찍었구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들이 들고 있는 총이 이제 조선시대 내려왔던 조총의 큰 변화 없이 드렸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나마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어느 나라 군복이냐, 대한제국군의 군복이냐, 네.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에게 노획한 일본군의 군복이냐를 놓고 네.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신식 무기가 한두 개 들어가 있었다는 점에서 구식 무기와 신식 무기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신식 무기로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아마 저분들은 이제 그 양평 일대에서 나중에 의병들을 굉장히 많이 그 일본군이 학살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사진 이후로 저분들은 아마 그 과정에서 순국하지 피해를 입었을 않으셨을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도 그래요? 합니다. 예. 참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인데 맥켄지 기자가 찍은 사진이었군요. 체코 군단의 무기를 우리 의병들이 썼다 뭐 이런 얘기는 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병 그다음에 이제 1910년 19년 이후에 독립군들이 바라볼 때 이 무기 문제가 결국 일본하고 싸울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만주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이주를 하고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그래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서 그걸 가지고 군복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는데 네. 아까 의병들이 얘기했던 그 문제에 부딪혔던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돈은 있는데 무기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1917년, 18년, 19년 그 사이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러니까 북간도 지역에서 조금만 넘어간 블라디보스톡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무기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무기를 들여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군들이 무장을 했고 나중에 1970년대 80년대 독립군과 관련된 기록을 보신 분들은 그때 독립군에 이런 증언이 있었던 것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무슨 증언이죠? 우리는 그때 일본군과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할 때 채코제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 그래서 좋은 무기 덕분에 전투를 잘할 수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온 체코제 무기를. 그렇죠. 그런데 왜 블라디보스톡에 체코는 저기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있을까? 이제 많이 먼데. 이 사연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독일이 그 지역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을 전부 다 일단 먼저 그 함락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독일군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체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군에게 편입이 돼갖고 전투를 하는데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러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전선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야, 우리 다 슬라브족인데. 너 게르만족 아니잖아. 같은 민족인데. 슬라브족인데. 근데 체코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끌려 나온 군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독일한테 거예요. 감정이 안 좋을 거고. 그렇죠.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체코가 거의 전 부대가 그러니까 러시아로 항복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항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에게 독자적인 작전권을 줄게 라고 해서 5만 명이 넘는 체코 군에게 체코 군단이라는 명과 함께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무기를 공급을 합니다. 야, 그 독일군이 준 거 버리고 우리가 너희들한테 무기 공급할 테니까 이거 갖고 독일군하고 싸워 라고 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볼셰비키 혁명. 여기 여태까지 체코군을 지원해 준 건 짜르였거든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그 정부하고는 뭐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체코 군단이 그럼 또 이탈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체코 군단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기회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지금 저쪽에서 지금 저기 독일도 지금 힘을 잃고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우리 프러시아 넘어가서 가자라고 해서 유럽을 관통해서 딱 가려고 했더니 문제는 이미 이제 변질된 러시아군을 한번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군을 넘어가면 또 독일군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로 가면은 이 체코 군단이 전투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손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발상의 전환. 우리 극동으로 가서 아예 군단이 예, 그래서 배를 타고 예. 체코로 가자. 아, 이렇게 돌아서 어. 백길로 100길로 가자. 먼 그러면은 길이긴 한데. 전쟁에 휘말릴 염려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계획이 괜찮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체코 군단이 그럼 극동으로 가는 노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점거한다. 아.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체코 군단이 점거를 해버립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점거를 해버려서 예, 예. 우리가 설국 열차에서 보는 것처럼 네. 여기 사령부 있고요. 여기 뭐 저기 중대장들이 있고 네. 여기 뭐 사병들이 있고 이런 식의 부대가 만들어져서 중간중간 쉴 때마다 또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열차를 타고 있었구나. 네. 예. 그 회의를 타고 계속해서 그 열차들이 수십 번에 걸쳐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 5만과 가족 한 2만에서 한 7만 명이 블라디보스톡에 2년 동안 머문 거예요. 아. 왜냐하면 뒤에가 다 와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문제는 또 오는 순간 이제 한 명씩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이제는 굳이 전쟁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 정착을 하나? 그 무기를 네. 블라디보스톡에 내놓은 거예요. 아, 이제 갈 때 본인들은 본국으로 체코로 갈 가면 땐 되니까. 가더라도 무기는 놓고 간다. 그리고 무기를 내놓는 게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그게 파는 거죠. 경비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 살 사람 그랬더니 극동 지역에 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중에 한 그룹이 우리 독립군이었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당시 이제 체코군이 돌아가서 그 돈으로 받은 것들, 물건을 교환한 것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보면은 조선 사람이 쓰던 비녀, 가락지를 체코가 가지고 간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금으로. 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군이 체코제 무기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럼 체코가 언제 무기를 만들었을까? 이게 러시아가 준 무기인가? 러시아 무기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게 미국에서 제조를 한 거예요. 아, 진짜 심지어. 레밍턴사나 이런 데서 제조를 해서 당시 러시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예. 미국 그 무기 회사에다가 이 총을 의뢰를 했고 예. 그게 실려온 게 러시아군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체코 군단한테 넘겨준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게 모신나강 소총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미국, 러시아, 체코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때에 네. 따라서는 일본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독립군이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총의 역사에서 한 번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사랑도 연결이 됩니다. 재밌네요. 자, 이렇게 파리올림픽 뒤풀이 특집 함께했습니다. 총과 활의 역사, 오늘은 역사 속 총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박환일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